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테마 한국사 강의를 진행하게 될 김영준입니다. 자, 테마 한국사 이게 뭐냐면요. 이런 모토로 이 강의를 제작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를 공부할 때 주로 뭘 보나요? 국사교과서를 많이 보죠. 자, 근데 국사교과서를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가 대중적으로 역사를 인식하는 방식이 어떠냐면은 역사는 그냥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누가 더 많이 외우는지를 겨루는 그러한 시스템이 돼버렸습니다. 사실 역사는 그렇게 죽어있는 게 아니거든요. 역사라는 건 살아 숨쉬는 건데 살아 숨쉬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어디다 대고 던져야 되냐면은 국사교과서에 대해 1차적으로 대고 던져야 돼요. 국사교과서에 써있는 게 정말로 맞는 말이냐?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해답을 사료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갔을 때 바로 살아있는 그런 역사를 배울 수 있게 되겠죠. 자, 따라서 제가 테마 한국사를 기획한 이유는요. 국사교과서의 그 범주와 틀을 좀 벗어나 보자는 얘기입니다. 국사교과에서 항상 얘기하던 말을 갖다가 마치 그냥 성경구절 암송하듯이 달달달 외우고 끝낼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 제 강의의 모토입니다. 자, 테마 한국사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은 바로 광해군 특집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국사교과서에 대해서 광해군에서 뭐라고 서술되어 있냐? 일반적으로 그렇게 서술되어 있어요. 유능했던 군주, 대동법을 시행했던 아주 뛰어난 경제가, 그리고 아주 중립 외교의 달인, 그리고 서인 세력에 의해서 왕위에서 끌려내었던 불운했던 군주. 이게 일반적으로 국사교과서에 서술되어 있는 방식이고 또 여러분들도 대체로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심지어 이제 영화 광해가 나오면서 광해군은 상당히 많이 재조명을 받았고 떴던 인물이죠.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요. 국사교과서에서 그리고 대중들이 알고 있는 광해군이 진짜로 그런 인물인지 아니면은 뭔가 좀 다른 얘기가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광해군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요. 광해군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됐는지 그 탄생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선조의 가교들을 제가 간략하게 그렸는데, 자, 선조는요, 일단 정식 부인이 2명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부인이었고, 이게 그 다음으로 결혼한 사람이에요. 자, 먼저 첫 번째 부인이었던 의인왕후 박씨는요, 이상하게도 자식이 없었어요. 무자식 상팔자란 말이 여기도 통용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왕실에서는 통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의인왕후 박씨가 소생이 없는 상태로 임진왜란이 끝나자마자 그 직후에 결국 병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선조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원래 왕비 밑에서 자식이 없으니까 다음번 왕위를 누구한테 물려줘야 되냐 했을 때 결국에는 후궁들 사이에서 물려주는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선조가 후궁이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 지금 중요한 사람이 2사람이에요. 공빈 김씨와 인빈 김씨인데, 자, 공빈 김씨 밑에는 소생이 2명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임해군이었고 둘째 아들은 광해군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의인왕후 박씨한테서 아직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세자를 원래는 누구를 임명을 시켜야 되냐면은 첫째였던 임해군을 임명을 시켜야 돼요. 자, 그런데 임해군은 세자가 되지 못합니다. 왜? 신하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를 해요. 임해군이요, 속된 말로 성격이 진짜 더러웠어요. 얼마나 더러웠냐면은 이 박납, 말 그대로 진짜 당시 이제 대동법이 발의되기 이전에 있었던 공납 제도 그 체제 하에서 중간에 뇌물 받아 먹고 막 그 공납과 뻥튀기 시키고 하면서 하는 그 박납의 달인이었습니다. 임해군이. 이것 때문에 당시 백성들이 얼마나 원성을 많이 샀냐면은 임진왜란 때 선조가 의주로 피난을 가죠. 피난할 때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은 임해군 집으로 달려가서 집을 불질러 버립니다. 그 정도로 미움을 받았어요, 사람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임해군은 세자 자리에서 탈락, 안 되겠다. 그래서 누가 되냐면은 바로 광해군이 됩니다. 광해군은 일단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이거 자체는 확실해요. 광해군은 똑똑했고 유능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검증받을 기회까지도 얻게 돼요. 광해군이 세자로 책봉된 다음에 이 임진왜란 때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임진왜란 때 광해군이 세자가 되자 선조가 결국 이런 선언을 해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세자하고 왕이 같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냐. 둘 중 한 명이 죽더라도 나머지 한 명이 이어갈 수 있게끔 서로 따로 떨어지자라고 하면서 분조를 설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광해군이 분조를 설정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선조는 계속 의주에 짱박혀 있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계속해서 이 임진왜란을 진두지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광해군이 여기서 검증을 받아요. 사실상 임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게 됩니다. 똑똑하고 유능했던 거는 분명 확실한 인물이에요. 이걸로 보면은.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늦바람이 무섭다고 선조가 갑자기 주책을 부립니다. 왜 주책을 부리냐면은 임진왜란 끝난 다음에 의인왕후 박씨가 사망했다고 그랬죠. 돌아가셨어요. 자, 근데 선조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여기서 결혼을 또 한 거예요. 그것도 몇 살짜리? 19살짜리 임목하고 김씨하고 결혼을 합니다. 세상에 50멍한 할아버지가, 이 시대 할아버지죠. 50멍한 할아버지가 19살짜리 소녀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당시 광해군 나이는 30살이었어요. 그럼 자기보다 한참 어린 임목황후가 자기 새엄마로 올라온 겁니다. 뭔가 좀 상황이 좀 이상해졌죠. 자, 그런데 이 이상한 상황에서 임목황후가 영창대군을 낳아버렸어요, 이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 텐데, 누구는 군이라고 부르고 누구는 대군이라고 부릅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요, 일단 적통, 즉 중전 소생으로 나오면은 그걸 대군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후궁 소생으로 나오면 그걸 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양반집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영창대군은 적자가 되는 것이고 광해군은 서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선조가 이 입장에서 봤을 때 늙음하게 드디어 적자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영창대군은 이뻐했겠어요. 애지중지하면서. 그리고 은근슬쩍 영창대군을 다음번 왕으로 밀어주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갖고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당시 북인 정권이 둘로 갈라져 버려요. 여전히 광해군을 지지했던 정인홍을 비롯한 대북 정권이 있었고, 새로 떠오르는 샛별 영창대군을 지지한 소북 정권이 탄생을 합니다. 그럼 선조가 왜 이런 진짜 어떻게 보면 병림픽을 저질렀냐면은 선조의 개인적인 문제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선조는 조선 역사상 최초입니다. 반개, 진짜 원래 천수가 멀어가지고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쩌다가 운이 튀어서 왕이 된 케이스예요. 선조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아요. 자기가 원래는 왕이 될 그런 군번이 아니었는데 어쩌다 왕이 운이 좋게 됐다는 사실을. 그러다 보니까 선조는 그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적장자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왕이 됐을 경우 어떤 꼴을 당하더라. 내가 진짜 붕당에 휘말리면서 맨날 진짜 여기 치고 저기 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거예요, 자기도. 그러다 보니까 은근히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다음번 왕은 나처럼 이렇게 진짜 말 그대로 혈통에서 문제가 생긴 사람이 아니라 적장자가 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심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영창대군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열받은 건 누굽니까? 광해군이죠. 광해군이 16년 동안 세자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이게 화가 나겠어요. 자기가 아버지 대신해서 임진왜란 때 진짜 아주 험한 일 다 해가면서 기라면 기고 지지라면 짓고 똥 먹으라면 똥 먹고 별거 다 했는데 자기를 당연히 인정을 해줘야죠. 그런데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고 누구를 영창대군을 계속 밀어주니까 광해군은 여기에 대해서 아마 좀 분통이 터졌을 겁니다. 근데 무려 16년 동안 광해군이 상당히 불안정한 왕위 생활을 하게 돼요. 세자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미루어 짐작건데 이때 당시에 스트레스가 아마 엄청났을 것이고 이 스트레스가 왕이 된 다음에 어떠한 방식으로 발휘될지 사실 모를 일이에요. 그것도. 자, 그런데 광해군한테 아무래도 좀 운이 좀 튀었던 것 같습니다. 영창대군이 한 2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선조가 그만 붕어해요. 뭐 요걸 두고서 광해군이 선조를 갖다 독살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 그건 사실은 좀 사실관계가 거의 없는 좀 루머에 가까운 얘기고, 어쨌든 간에 운 좋게 선조가 광해군 입장에서는 운이 좋게 돌아가셔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자, 그러면서 누가 이제 다음번 왕을 선포할 권한을 갖게 되냐면 그러면은 임목대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임목황후에서 임목대비가 되는 거죠. 교서를 반포라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당연히 임목황후 김씨는 자기 아들인 영창대군을 왕으로 삼고 싶었겠죠. 근데 이때 당시 나이가 너무 어려요. 이게 깐단쟁이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자기가 수령청정 하겠다는 얘기인데, 아니 광해군이 나이 30살 넘은 이 세자가 눈깔 시퍼렇게 뜨고서 쳐다보고 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임목황후 김씨가 울며 겨자 먹기로 광해군을 왕으로 선포를 합니다. 교서를 내려줘요. 자,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광해군이 드디어 왕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광해군이 뭐가 문제였냐면은 지 아버지를 빼다 닮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의심 많은 건 일단 빼다 닮았습니다. 광해군은요, 어쨌든 간에 이 불안한 세자 생활을 겪었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세자였고 이 사람은 임목대비의 교서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적법한 절차는 사실은 무시는 못해요, 결국에는. 근데 이 광해군은 이게 상당히 불안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자신의 지위가 불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려고 했겠죠. 즉 왕권 강화를 하려고 했는데, 이러한 상황에 처했던 조선의 왕들이 사실은 광해군 말고 여러 명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조선 후기에 정조도 그런 케이스 중 하나였어요. 자, 근데 그랬던 왕들 가운데서 케이스는 보통 둘 중 하나예요. 자신의 불안한 지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적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물론 이제 견제는 어느 정도 하겠지만 정적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그들을 포용하고 같이 아울러서 가려는 그런 군주도 있습니다. 이 후자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군주가 바로 정조고요. 전자에 해당했던 군주가 안타깝게도 광해군이었다는 거예요. 광해군이 왕이 되자마자 즉위 초에 했던 게 뭐였냐면요, 자기 형 임해군을 영모로 몰아가지고 귀양을 보내버립니다. 이것도 사실 이제 조선 역사상 초유의 사태거든요. 친형을 귀양을 보내버렸어요. 그냥 바로. 이게 조선 역사에서 보면은 태종 이방원이 가장 대표적인 예시인데 이복 동생을 죽인 사례는 있어요. 근데 친형을 귀양을 보내서 죽인 사례는 또 광해군이 처음입니다. 가만 보면은. 자, 근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또 생기냐면요, 임해군이 귀양을 옥사를 일으켜서 귀양을 보내버렸는데 중국에서 사신이 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요, 이 왕이 계속 구조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은, 자 보세요, 영창대군이 적자예요. 그 다음에 임해군이 서자 중에서 첫째입니다. 근데 광해군은 서자 중에서 둘째예요. 근데 희한하게 광해군이 왕이 되자,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냐, 너네 왕위 계승 좀 이상하게 한 것 같은데 좀 진실을 좀 봐야겠어 하고서 일종의 진상조사단 성격으로 명예에서 어빌계라는 사신이 오게 됩니다. 자, 이 사신이 와가지고 도착했을 때, 이게 맹걸, 임해군이 이미 귀양을 가버렸습니다. 물론 광해군은 막 무마를 했어요, 대충. 우리 형이 몸이 편찮아가지고 내가 양도 받은 거다, 그냥 정상적으로 한 거다. 자, 그러자 이제 중국 사신이 잘 안 믿으려고 하니까 광해군이 중국 사신한테 뇌물을 찔러줍니다. 엄청난 양의 은을 뇌물을 찔러줘요. 자, 그래서 연려시기술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우리나라가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사신한테 뇌물을 바치는 관행이 없었는데 이때부터 그런 관행이 생겨났다라고 평가를 하죠. 실제로 이 이후에 광해군이 중국 사신이 올 때마다 뇌물을 갖다 바칩니다. 왜? 중국에서 이미 소문이 났어요. 저 광해군은 뒤가 구린 놈이다. 그러지 않고서야 갔을 때 뇌물 주지 않겠냐, 줄 리가 없지 않겠냐. 그러면서 수많은 중국 사신들이 와가지고 삥을 엄청나게 뜯어가는데 이 관행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은 인조 효종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자, 영창대군이 결국에는 광해군이 임해군을 제거를 하게 되는데 귀양을 보냈다 거기서 교사를 시켜버려요. 목을 졸라서 죽이게 되는데 이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앞서도 얘기했죠. 정적을 제거한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정적을 경계는 하되 포용한 쪽으로 갈 것이냐 했을 때 광해군은 안타깝게도 제거하는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임해군이라는 위험 요소를 제거를 했어요. 그럼 끝날 것 같죠? 그게 아닙니다. 또 다른 위험 요소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영창대군이죠. 사실 임해군에 비하면 영창대군은 훨씬 더 강력한 위협입니다. 임해군은요, 워낙에 성격이 더러워가지고 지지율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지지도가 없는 상황에서 제거를 한 거였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난 거였는데, 영창대군은 얘기가 달랐습니다. 아직 뭐 어린애니까 딱히 뭐 잘못한 게 없을 것이고, 또 적자라는 이유 때문에 상당한 지지율을 끌어모으고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광해군은 영창대군을 경계를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또 옥사를 또 일으켜요. 이 옥사 내용도 좀 미심쩍은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일부 사람들이 영창대군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었다 하면서 이게 막 혹독한 문초를 가해가지고 자백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이 자백을 근거로 영창대군을 귀양을 보냈는데, 강화도로 귀양을 보내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그때 당시 이제 강화 부사가 영창대군을 방 안에 가둬놓고 음식을 넣어주지 않고 방 안의 불을 최대로 높여가지고 영창대군을 쪄 죽이게 되죠. 상당히 엽기적인 방법으로 죽이게 돼요. 물론 이거를 광해군이 직접 지시를 했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광해군이 직접 지시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영창대군이 영모에 휘말려서 서인으로 강등돼서 강화도로 귀양 갔다 하더라도 엄연히 이 사람은 적자예요. 왕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강화부사 따위가 이 왕족을 갖다가 그렇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배후에 누군가 있겠죠. 그 배후에 누가 있냐라고 하면은 대북 정권의 또 다른 영수인 자, 이 정도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걸 한번 봐야 돼요. 강화부사가 진짜 독단적으로 했을 리는 없을 것이고 누군가가 배후에서
지시를 내렸을 것인데 그 배우가 누구냐라고 보면은 일단 이이첨 정도는 지목할 수가 있습니다. 이이첨이나 정인홍 이런 대북 정권을 지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요걸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러면 이거를 대북 정권이 광해군 몰래 한 것이냐 아니면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이냐 요거를 놓고 봤을 때 요건 사료적으로 검증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전자이거나 후자이거나 문제는 뭐냐면요. 둘 중 하나예요. 만약에 사전 교감이 있었다면은 광해군이 영창대군을 죽이라고 직접적으로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고 만약에 사전 교감 없이 이이첨이 단독으로 행했다 하더라도 이 이후에 이이첨은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광해군이 이걸 묵인했다는 결과예요. 이게 알고 보면은. 자, 이렇게 봤을 때 광해군이 임해군을 제거하고 영창대군을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번 타깃을 누구로 잡게 되냐면은 바로 임목황후 김씨로 잡게 됩니다. 즉 이때 당시 이제 임목대기라고 불렀죠. 논리는 이래요. 영창대군이 역적인데 역적의 어머니인 임목대비를 계속 인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면서 모자 간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언제 광해군 8년에 임목대비를 결국 폐위시키는 그러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임목대비를 계속 추방을 하게 되고 나중에 가선 서궁으로 낮추게 되고 그러한 행위가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것도 상당한 문제가 돼요. 조선 역사에서 봤을 때 자기 어머니를 건드린 케이스는 누구밖에 없냐면 연산군과 광해군밖에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요즘 시대도요. 자기 어머니를 공격해서 건드리면 이거 상당한 폐륜을 평가받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요. 성리학이 지배하는 시대예요. 그 시대에서 어머니를 공격했다? 물론 친엄마는 아니긴 하죠. 근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더군다나 왕족이에요. 법도상으로 어머니는 어머니입니다. 연산군 같은 경우가 성종의 후궁이었던 정씨와 엄씨를 두들겨 패서 죽였죠. 자기 패비 어머니, 친어머니였던 패비 윤씨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서모 장살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연산군이 죽였던 정씨와 엄씨의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후궁이었고 이 사람은 정궁이었습니다. 정궁이었던 대비를 쫓아낸 케이스는 또 광해군이 또 처음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조선인들 사이에서는요, 이거는 굉장히 쇼킹한 문제였다는 거죠. 실제로 이 광해군 8년을 기준으로 광해군은 상당히 지지율에 있어서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물론 뭐 요런 옥사도 있긴 있었는데 그냥 신하들이 나름 그냥 납득은 해주려고 했어요. 물론 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대했던 신하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지만 비판했던 신하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이전까지만 해도 웬만하면 인정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기점으로 인해서 광해군이 상당히 무리수를 두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다시 무리수를 뭘 두게 되냐면은 자, 선조의 또 다른 후궁이었던 인빈 김씨가 있는데 인빈 김씨의 아들 중에서 정원군이 있어요. 그 정원군의 아들 중에서 인조와 능창군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능창군이 또 역모에 휘말려요. 이 서인의 대표 주자 중 한 명이었던 신경희라는 사람이 능창군을 왕위로 추대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에 휘말려서 능창군과 신경희는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인조 입장에서 자기 친동생이 죽은 거예요. 물론 인조는 왜 무사했냐면은 능창군이 이때 다른 집안으로 입양을 갔습니다. 어릴 적에. 그러면서 친형제긴 하지만 일단 가문으로는 서로 갈라졌기 때문에 인조는 화는 면했어요. 자기는. 자, 그러나 인조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제는. 당시 능양군이었는데 당연히 광해군에 대해서 원한을 갖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일으키게 되면서 서인, 남인, 소복 요걸 다 쓸어버리게 되면서 궁궐 안에 이제 누구만 남게 되냐면은 대북 정권만 남게 돼요. 그래서 당시 이제 연려시 기술에서는 이 상황을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은 서인들이 이를 갈고 남인들이 외면하며 소복이 비웃는 그러한 정국을 만들었다. 즉 대북만 독주를 하는 그러한 독주 체제를 만들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광해군이 뭔가 허전함을 느낍니다. 자신들의 정적들을 차례차례 제거를 해가지고 자신의 권한을 강화시킨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그 다음 단계. 너무 이게 궁궐이 썰렁해요. 지금 대북만 남았고 나머지는 싹 다 쓸어버렸기 때문에 독주 체제를 철저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라서 자신의 이미지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특히 임목대비를 폐모시키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자신의 그 권위와 이미지에 대한 그런 신경이 쓰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광해군이 접근했던 방법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바로 요겁니다. 토복공사. 이게 사실 광해군을 옹호하는 입장, 즉 광해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이 외면하거나 아니면 어물쩍 넘어가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토목공사입니다. 광해군 시절에 궁궐공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했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분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왕권 강화 때문에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왕권 강화 때문에 토목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뭐 광해군이 한두 채 지었으면은 그 말도 일리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광해군 때 했던 궁궐 공사가 생각보다 아주 많이 심각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먼저 보면요. 경복궁. 경복궁은요, 언제 지어졌냐면은 태조 이성계 때 정도전이 주도해서 지었습니다. 조선의 전국이자 첫 번째 궁궐이었죠. 자, 근데 이건 임진왜란 때 불타서 없어졌는데 규모가 얼마였냐면은 내전 외전이 공식적으로는 390칸이었고 부속 건물에 있는 칸수까지 다 합치면은 약 755칸이었다고 그래요. 사실 궁궐 사이즈 치고는 큰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지어진 궁궐들이 뭐 창덕궁, 창경궁, 경운궁 이런 건데 창덕궁의 경우 선조 40년에 다시 재건축을 하게 돼요. 왜냐면요,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쳐들어왔을 때 경복궁이 불타서 없어져요. 물론 일본군이 불치는 것도 아니고 당시 이제 조선 백성들이 열받아가지고 왕이 도망가니까 열받아가지고 불질러버린 건데 창덕궁, 창경궁, 경운궁도 다 불타버립니다. 이때. 자, 소실됐던 것을 재건을 해요. 아무렴 왕이 집 없이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래도 국가의 근본은 서야죠. 그래서 전후 복구 작업도 중요하지만 왕궁을 건축할 필요는 있었어요. 자, 따라서 선조 40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광해군 원년에 완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창덕궁은 광해군 원년에 완공이 되기는 했지만 이건 선조 때 공사를 시작한 거니까 광해군이 한 거라고 볼 수는 없고요. 자, 문제는 그 밑에부터예요. 창경궁. 이것도 역시 임진한테 소실됐던 거. 광해군 8년 때까지 이거를 다시 재건축하는 데 성공을 해요. 자, 그 다음에 경운궁. 이건 광해군이 즉위 초부터 계속해서 증축을 합니다. 그러면서 행궁을 증축하고 종묘를 신설하게 되는데 여기까지는요, 뭐 그래도 참을 수 있습니다. 왜? 원래 있던 걸 만든 거였기 때문에 나름 납득은 할 수 있어요. 왕권 강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원래 있던 걸 다시 재건축하는 거니까 그래 뭐 이런 거 필요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요. 경덕궁과 인경궁, 자수궁 요거를 짓는 게 문제였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거는요 원래 없던 건데 신축한 거였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연도를 잘 봐야 돼요. 언제 했냐면은 광해군 8년이에요. 광해군 8년에 이게 논의가 시작돼서 본격적인 공사는 9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0년, 11년, 12년 이때가 클라이막스였어요, 공사가. 자, 그래서 경덕궁은 12년에 완성이 되고 인경궁은 계속 주구장창 짓다가 인접 반정으로 결국에는 공사가 중단이 돼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수궁 같은 경우는 인접 반정으로 궁궐을 그냥 헐어버리게 되죠. 헐어서 다른 용도로 쓰게 되는데 왜 하필 8년이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 8년일까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었죠. 광해군이 인목대비를 폐비를 하면서 말 그대로 폐모를 하게 되면서 초특급 무리수를 뒀던 그 시즌이 언제냐면 바로 요때였습니다. 즉 능창군을 처벌을 하면서 서인들을 싹 쓸어냈던 그 시점이 바로 요때였어요. 6년, 7년, 8년 다 딱 그 무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자신의 권한은 강화시켰을지 모르지만 뭔가 분위기나 이미지가 계속 다운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따라서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광해군이 선택했던 것이 뭐냐면은 바로 왕궁 건설입니다. 토목공사. 자, 근데 그 규모로 볼게요. 제가 아까 경복궁이 755칸이라고 그랬죠. 경덕궁이 몇 칸이냐면은 1500칸입니다. 인경궁 규모가 더해요. 5500칸. 완전 초특급입니다. 자수궁은 제가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왔는데 이 두 개만 합쳐도요 몇 칸이면 7000칸이에요. 자수궁까지 합치면은 예전에 지었던 경복궁의 10배가 되는 규모의 궁궐공사를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광해군에 대한 평가가 보통 이거잖아요. 광해군이 임진왜란으로 피폐해진 전후복구를 했다는데 그 전후복구가 궁궐공사입니까? 경복궁의 10배가 되는 걸 지은 게 이게 전후복구라고 할 수 있나요? 자, 그러면은 이것만 보고서 감이 안 오니까 여기에 소모되는 국가 재정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당시 실록에 나온 건데 사실은 논한다. 뭐라고 써있냐면은 삼가 영건 도감에서 3개월 동안에 쓴 것을 살펴보니 들어간 쌀이 6,830여 석이었고 포목이 610여 동이었으며 당주홍이 600근의 값은 포목 60동이었고 정철이 10만 근에 이르렀으며 각종의 다른 물품도 이와 비슷하였다. 그런데 이를 모두 쌀과 포목으로 충당하여서 한 전각을 영주한 데 들어가는 것이 적어도 1000여 동을 밑돌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른바 도감의 낭청이라고 하는 자들부터 아래로 장인들에 이르기까지 그럭저럭 날짜나 보내면서 한갓 늠료만 허비하고 있다. 이에 쌀과 포목은 한계가 있는데 공역은 끝날 기약이 없어서 백성들의 골수까지 다 뽑아내었으므로
자식들은 내다 팔았으며 떠도는 자가 줄을 이었고 굶어 죽은 시체가 들판에 그득하였다. 심한 경우에는 왕왕 목매어 죽는 자도 있었다. 그런데도 저 도감에 있는 자들은 너무도 어려워서 계속할 수 없다는 뜻으로 와서 고하지는 않고 매번 백성들에게 긁어 모아서 크고 사치스럽게 하기만을 일삼고 있으니 통탄은 금치 못하겠다. 자, 밑에 있는 내용은 사실은 사족이고 중요한 건 요겁니다. 소모된 재정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보면 감이 안 오니까, 자, 광해군 궁궐공사에 소모된 비용, 이때 당시에 화폐는 쌀이었기 때문에 쌀로 환산했습니다. 자, 쌀이 일단 6,830여 석이에요. 소모된 게 3개월 동안에. 자, 포목이 610여 동인데 쌀로 환산하면은 7,300석, 당주홍은 720석, 정철은 12,000석입니다. 그럼 3개월 동안 소모된 게 얼마이냐면은 26,850석을 소모를 했는데, 이게 1개월로 환산을 하면 약 8,900석, 즉 9,000여 석을 소모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 달에 9,000석씩 소모했으니까 1년에 소모한 것은 10만 석이 넘는다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로 차지를 하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 자, 먼저 군기시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뭐 방위산업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시 군대 무기를 만드는 곳이었는데, 이 군기시에서 사용했던 정철이 1년에 1만근이었어요. 1년에 1만근. 이 정철이 뭐냐면요, 강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주무기가 창칼 화살이었기 때문에 무쇠로 만들어도 됐지만, 조선 후기에는 주무기가 화기로 발전하기 때문에 화약의 폭발 내구성을 견디기 위해서 특별히 정제된 정철을 사용했어요. 즉 국가 방위에 굉장히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런데 이 군기시에서도 1년에 1만근밖에 소모를 안 하는데, 이거를 갖다 광해군이 궁궐공사 한답시고 3개월 동안 얼마를 소모를 했냐면은 10만근을 소모를 한 거예요. 그럼 국방, 심하게 말하면요, 3개월 동안 국방 예산은 10배를 갖다 써버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의 국가 예산은요, 먼저 호조에서 들어오는 정식 예산이 있는데 그게 약 8에서 9만 석이에요. 근데 이것도 광해군 때 기준이 아니라 좀 더 경제적으로 형편이 나아졌던 인조 때 기준입니다. 자, 인조 때 8에서 9만 석이 있으니까 광해군 때 이거보다 좀 적었겠죠. 자, 거기다가 공납이 조선의 국가 재정의 약 60%를 차지했었는데, 이것을 대동법 당시에 미국으로 환산했을 때 약 27만 석이었습니다. 이게 국가 재정의 전체였어요. 그러면 총 도합 합쳐가지고 약 36만 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36만 석 중에서 10만 석을 궁궐공사한테 써버린 겁니다. 국가 재정에서. 자, 물론 이제 봤을 때 이게 광해군 9년의 기록이고, 광해군 11년쯤 가면은 궁궐 건축 비용이 한 달에 약 4,000석 정도로 잡히고 있다고 해요. 연건 도감에서 얘기를 하기를. 그러면은 1년에 5만 석에서 10만 석 정도를 국가 궁궐 공사에 투입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국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냐? 적게는 13%에서 많게는 25%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요 정도 규모면은요, 그게 어느 정도 느낌으로 와닿으시면 되냐면 이래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한다고 거기에 꼬라박았던 돈이 몇 프로였냐면 국가 예산이 7%였습니다. 그때 당시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7%면은 뭐 무상급식도 할 수 있고 무상교육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지금도 그 얘기가 끊이지 않죠. 그리고 그때 꼬라박았던 7% 때문에 재정적으로 상당히 지금 적자를 보고 있다는 얘기도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에 7% 쓴 게 그 정도예요. 근데 국가 예산의 13%에서 25%를 뭐에 썼냐면 궁궐공사에 썼습니다. 4대강은요, 하다못해 건설업체에도 외주라도 주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이용이라도 할 수 있는 물건이지, 이 궁궐은 오로지 왕만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왕만 이용하는 거에다가 13에서 25%를 때려박았는데 이게 나라가 재정상으로 돌아갈까요? 사실은요, 이거는 국가 예산을 초과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재정을 궁궐에다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당연히 이제 관료들 녹봉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관청, 지방관청도 운영해야 되고, 뭐 국방용비도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럴 경우에 생각해보면은 궁궐 공사 비용은 사실상 국가 예산을 초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초과되는 비용을 어떤 식으로 마련을 했냐라고 보면은 답이 여기 있는데, 자, 전교하였다. 나라를 위하여 물건을 바쳐서 공사를 돕는 것이 무슨 죄질 만한 일이 있겠는가. 즉, 뭘 한 거예요? 모집을 한 거죠. 돈 낼 사람을 갖다가. 그런데 한결같이 곡식을 바치는 예에 의거하여 벼슬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다. 비록 곡식을 바친 사람이라도 또한 앞길을 완전히 피할 수 없는 것인데, 더구나 이번처럼 물건을 바쳐서 공사를 도운 사람 중에 종신과 문무관, 은관 등을 어찌 등용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즉 무슨 얘기예요? 공사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부를 한 사람한테 뭐 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관직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과거 제도를 붕괴시킨 내용이 이게 완전히.
다른 것도 아니고 궁궐공사하는데 그때 들어가는 돈이 부족하니까 사람들한테 돈을 걷어들인 겁니다. 돈 낸 사람 관직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사책에서 배웠던 뭐예요? 공명첩 나오죠. 면양첩, 면역첩, 허통첩 이런 것들. 이게 언제 그렇게 매매가 많이 되냐면 광해군 때 매매가 많이 됩니다. 뭐에 쓰려고? 궁궐공사 하는데 비용으로 충당을 하려고. 자, 이것뿐만 아니에요, 사실은. 광해군 하면 이제 흔히 업적으로 거론되는 게 뭐냐면 대동법인데, 사실 엄격하게 얘기하면요, 광해군은 대동법 반대론자 있습니다. 왜? 대동법은 누가 얘기했냐면은, 이게 실록을 꼼꼼히 살펴보면 나오는데, 이원익이 얘기를 했어요. 이원익이 누구냐면 서인입니다. 서인이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대동법 하자고. 근데 광해군이 이거를 받아들이긴 했는데, 여기서 광해군의 꼼꼼한 수법이 나와요. 이원익이요, 영창대군 영모에 엮이게 되면서 결국에는 실각을 당해요. 이원익이 실각 당하자마자 광해군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야, 이게 대동법 할 필요 있냐? 대동법 내가 보니까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대동법을 폐지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폐지는 안 했어요. 그 이후에 신하들이 계속 대동법을 확대시키자고 하지만 광해군은 안 돼, 그냥 경기도까지만 하자라고 하면서 못 박아버립니다. 결국 광해군은 계속 대동법이 확산되는 걸 방해했던 셈인데, 왜 그랬냐? 광해군이요, 조도사라는 그런 사람들을 파견을 해서, 그런 관료들을 파견해서 지방에서 공납을 끌어다가 궁궐공사 쓰는데 엄청나게 쏟아붓습니다. 근데 대동법으로 바뀌게 되면요, 이게 하는 게 원활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광해군이 자기 궁궐공사에 차질을 빚을까봐 이 대동법의 실행을 유야무야 미룬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도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광해군이요, 궁궐공사를 시작했을 때 그 명분이 뭐였냐라고 봤을 때 이래요. 왕이 성지와 심은용 등에게 인왕산 아래에다 새 궁궐의 터를 작게 하였다. 왕이 의신의 말을 받아들여 장차 교화의 새 도읍을 세우려고 하였는데, 자, 어느 날 광해군이요, 갑자기 뜬금없이 폭탄 선언을 합니다. 내가 이 한양에 있어 보니까 한양이 좀 불편해서 그러는데 수도를 딴 데로 옮기자, 교화라는 곳으로 옮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난리가 났겠죠. 갑자기 수도를 옮긴다고 하니까 막 중론이 어수선하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니까 광해군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당시 이제 광해군의 최측근이었던 이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첨이 비밀이 아래기를 교화에 대한 의논을 정하고 그곳에다 궁궐을 지으면 백성들이 반드시 앞다투어 달려올 것이다 하고 고하였다. 자, 이런 얘기예요. 수도를 옮기겠다고 발표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동요하는 거예요. 이거 수도 옮긴다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자, 그러자 광해군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알았어, 수도 내가 안 옮길게. 근데 이미 수도 옮긴다고 얘기했으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겠니? 그럼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깔끔하게 무마시키게 하기 위해서 수도를 안 옮기겠다는 그러한 증거물로 궁궐을 지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보면은 무슨 꽝 대신 닭인지 아니면은 계산된 성동격소인지, 결국 광해군이 궁궐 공사 따냅니다. 신하들로부터. 신하들 입장에서도요, 이미 한번 반대를 했는데 또 반대하기가 참 애매해요. 자, 이런 걸 보면 광해군이 상당히 똑똑한 인물인 것 자체는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광해군 10년, 요게 중요합니다. 자, 요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국제정세를 잠깐 설명을 하면은, 자, 여기에 명이 있으면은 조선이잖아요. 자, 이 위쪽에 뭐가 생겨나냐면은 후금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당시 여진족이 결집을 해가지고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워요. 자, 그러면서 물론 당시 이제 정식 국명은 대금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있었던 금과 구분하기 위해서 후금으로 부르는 거지. 자, 근데 이 후금이요, 명과 전쟁을 선포하면서 명의 군사적 요충지인 무순을 점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급보가 날아와요. 여진족이 후금을 세우고 명의 요충지인 무순을 공격해서 점령했습니다로 급보가 날아오는데, 그 상황에서 지사였던 심돈이 이렇게 상소를 올려요. 예로부터 전쟁과 토목공사는 형세상 아울러 거행할 수 없었습니다. 되게 유명한 얘기죠. 전쟁과 토목공사는 국가 중대사이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 나라 망한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군병을 조발하고 한편으로는 나무와 돌을 운송함으로써 안으로는 영차영차하는 소리가 원근 지역을 진동시키고 밖으로는 출정하는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길을 메우게 된다면 그 분위기가 어떠하겠습니까? 삼가 생각하건대 큰 공사가 완료되기도 전에 국가의 근본이 먼저 무너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자,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속히 궁궐 공사를 중지시키시고 오로지 방비하는 일에만 전념하소서. 그러면 그만한 다행이 없겠습니다. 만약
두 궁궐 공사를 모두 중지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로지 한 궁궐에만 전력을 다하여 속히 완공해서, 자, 지사 심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후금이 무선을 점령했고 이게 우리나라로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또 명의 지원병을 요청을 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조만간 이 변하는 국제정세에 맞춰서 국방력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국방력을 강화시키면서 군사적 행동을 하면서 동시에 궁궐 공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궁궐이 보통 궁궐이에요? 아까 제가 제시했다시피 경복궁의 10배 되는 규모예요. 그 궁궐 공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없으니까 궁궐 공사를 일단 중단하시고 국가 방위를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양보절이 하나 더 있어요. 만약에 이게 싫으시다면은 둘 중 하나만 하시고 하나는 좀 나중에 하십시오. 일단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건의를 했어요. 지사 심돈이. 자, 그러자 광해군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 답하기를 소를 보고 모두 잘 알았다. 내가 유념토록 하겠다. 궁궐 공사는 반절이나 추진하였는데 어떻게 갑자기 정지시킬 수 있겠는가? 하겠다는 걸 말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겁니다. 즉 지금 후금이 군사적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무순을 점령하고 명은 파병을 요청하는 이런 국제적 정세 상황에서 광해군은 뭐 하겠다는 겁니다. 궁궐 공사 자기는 끝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좀 더 심각한 사료예요. 이게 11년이에요. 요걸 보셔야 되는데 이때는 무슨 상황이 생겼냐면은 결국 명에서 자꾸 지연병 파병하라고 해서 광해군이 강홍립을 파병을 합니다. 파병했다가 사루르 전투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괴멸됐어요. 자, 이 상황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양사에서 건의를 했는데 양사는 뭐냐면은 사헌부와 사관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론기관이었는데 양사에서 뭐라고 건의를 하냐면 지금 군대가 패전을 해가지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국가 방해하는 게 먼저 아닙니까? 궁궐공사 중지시켜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자 광해군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 나란 일이 날로 급해지고 있으면 군사를 징발할 사람을 보내어 방어에 관한 계책을 전적으로 위임하는 등의 일을 양사가 와서 아뢰어야 할 것인데 이것은 아뢰지 않고 뭐라고 한 거예요? 매번 영건을 중지하라는 등의 일로서 위급한 날에 협박이나 해대니 나만 혼자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아니 이게 뭐 말이 돼요 사실은? 지금 군대가 패전을 해가지고 국제관계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 양사가 뭐라고 했냐면 궁궐공사 그만하시고 이거 국가재정 많이 파탄내는 거 그만하시고 제발 국방에 신경 쓰십시오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니네야 그럼 국방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할 것이지 왜 나더러 자꾸 이거 궁궐공사 중단하라고 하는 건데 니네 지금 협박하는 거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광해군이. 자 그러면은 이때 당시 상황이 진짜 얼마나 심각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료예요. 이때 서사가 패전하여, 서사란 건 뭐냐면은 강홍리 부대를 말하는 겁니다. 서사가 패전하여 수많은 백성이 쓰러져 죽어갔으니 군사를 징발하고 군량을 운송하여 강변을 들여보내는 것이 당장의 급선무였는데도 밤낮으로 일삼는 것이라고는 오직 궁궐에 짓는 한 가지 일밖에 없었다. 벌목을 하기 위한 사자가 도로에 이어져 깊은 산속에 나무가 다 베어졌고 포를 거두라는 명령이 성화와 같아 백성들의 힘이 고갈되었다. 구름에 닿을 정도로 웅장한 궁궐을 짓느라고 영차영차한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공사의 비축이 다 떨어져 관자까지 팔았다. 어떤 극단적인 일도 마다하지 않고 마음과 힘을 다 기울였으니 만약 궁궐을 짓고 보수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렸다면 어찌 어지럽거나 망하는 화가 있겠는가. 지금 상태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군대가 패전을 해가지고 상당한 위기 상황에 몰렸는데 그 와중에 하는 게 여전히 궁궐공사였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죠. 연평도 포격 사건.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포대 진지가 날아가고 또 시가지에 포탄이 떨어져가지고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서 대통령이 정신 못 차리고 청와대를 2채나 짓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걸 갖다가? 아마 요즘 같았으면 그건 진짜 뒤집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 시대니까 사람들이 좀 참고서 있었던 건데 불만의 목소리는 계속 제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당시 대관계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광해군 하면 또 거론되는 게 뭐냐면은 중도 실용의 달인, 즉 중위외교의 달인이라는 건데 광해군의 중위외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당시 국제 관계를 보면은 여기 이제 조선이 있고 이쪽에 명이 있죠. 이 까만색으로 빗금 친 것이 어디냐면 바로 후금인데 이거는 정명호란 직전의 후금의 세력 판도입니다. 자, 초창기 후금은요, 딱 요 정도 세력만 가지고 있었어요. 요 정도 세력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 요동 지역에 대해서 명이 어떤 식으로 통치를 했냐. 14세기에서 16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요동 도사와 노아 간도사를 통해서 일단 간접 통치를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직할 통치를 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곳곳에 위소라는 곳을 설치를 해서 소규모 여진족 부락을 통제를 했어요. 자, 중요한 게 요건데, 자, 산해관에서 청하, 관전에 이르는 지역에다가 요동 변장을 설치했다는 건데, 이게 어디냐면 여기에요. 산해관은 여기고, 그 다음에 청하는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관전은 대충 한 요쯤 되는 곳인데, 요 지역을 연결을 시켜서 여기에다가 울타리를 설치합니다. 돌담이나 목책을 설치를 해서 여진족이 이쪽으로 못 넘어오게 막았어요. 왜? 여기는 조선과의 중요한 교통로이기 때문에 요걸 요동 변장이라고 해요. 이 도시 이름 청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 청하를. 자, 그 다음에 여진족에 대한 유화책으로 마시, 즉 말시장이죠. 말시장을 열어서 교역을 함으로 인해서 불만을 해소해주는 방법으로 썼는데, 이 명과 조선의 신경이 이쪽에서 둔감해지는 틈을 타가지고 누가 성장을 하냐면은 누르하치가 성장을 합니다. 자, 누르하치와 후금의 성장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군사편찬연구소에서 발간한 병자호란사를 기반으로 제가 정리를 한 건데, 보시면요, 누르하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여진족 건주위에 소속되어 있던 부족의 족장의 아들이었습니다. 누르하치의 가문은 대대손손 명 군인 집안에 복무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제 명의 군벌이 누구였냐면 이성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성량의 아들이 바로 그 유명한 이여송인데, 임진왜란 때 파병군 사령관을 왔던, 당시 이제 요동에서 누가 이제 책임자였냐면 이성량이었습니다. 그리고 누르하치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이성량 밑에서 일을 했었어요. 같은 여진족이지만 중국 편을 들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불행한 사고가 터집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누르하치의 아버지가 명군에 의해서 오인 사살을 당하게 돼요. 적군으로 오인을 해가지고 누르하치의 아버지가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서 누르하치가 당연히 슬픔에 잠겼겠죠. 이성량은 미안한 거예요. 적인 줄 알고 딱 썼는데 쏘고 나서 보니까 어머나? 아군이었네? 이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누르하치한테 사과를 하면서 특권을 줍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보상을 해줘요. 그리고 이 보상을 토대로 누르하치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누르하치가 1588년까지 건주위를 통합을 하게 되고요. 1593년에는 고륵산 전투에서 여진족 9개 부족을 격파하면서 명실상부하게 여진족 사이에서의 최강의 세력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부터 이때까지 뭐 있었어요? 임진왜란이 있었죠. 임진왜란이 벌어지게 되면서 조선도 명도 전부 요동의 신경을 제대로 못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와중에 1595년에 조선이 요동의 첩보활동을 개시합니다. 누르하치의 세력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를 듣고 첩보활동을 개시를 해요. 이때가 언제예요? 임진왜란 한참 벌어지고 있던 그 당시였습니다. 자, 그래서 건주기 정도기를 작성을 해서 당시 요동의 상황을 정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면 선조를 되게 무능한 임금으로 취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선조가 실패한 임금이 될 수는 있어도 무능한 임금은 아닙니다. 선조가 이때 당시에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이런 조사를 해요, 다. 자, 그리고 1599년에 누르하치가 해서여진 합달부를 병합을 하게 되고요. 1600년에 조선에서 누르하치 세력이 여진족이 계속 커지는 걸 견제하기 위해서 노토부락을 토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조는요, 최소한 이런 과감한 공세작전을 했었어요. 이 노토부락이 어떤 애들이냐면은 함경도 쪽에 위치한 애들인데, 가토 기요마사가 함경도를 점령한 다음에 임진왜란 때 신이 나가지고 만주까지 쳐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공격하냐면 노토부락을 공격을 해요. 근데 노토부락이 당시 여진족 중에서 세력이 진짜 막강했거든요. 그 가토 기요마사가 노토부락을 공격했다가 결국 2주일 만에 완전히 영혼까지 탈탈 털리고 도망쳐서 옵니다. 그게 노토부락이 그렇게 막강했어요. 근데 이 노토부락을 당시 조선군이 가서 불과 며칠 만에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려요. 이 조선군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약한 군대였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 가토 기요마사를 박살낸 노토부락을 조선군은 며칠 만에 쓸어버렸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임진왜란 끝난 지 바로 1년 후예요. 자, 어쨌든 선조 때까지만 하더라도 과감한 공세작전이 펼쳐지게 되다가 그 이후에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집니다. 누르하치가 건주국을 수립을 하게 되고요. 누르하치가 홀라원의 포점태군을 병합하면서 함경도 종성 부근까지 세력을 떨치게 돼요. 자, 그러다가 1616년이 되면은 공식적으로 후금, 즉 대금을 선포합니다. 연호는 1000명이었고 대칸에 즉위하면서 수도를 홍경 노성에 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618년 4월에 누르하치가 대명 전쟁을 선포해요. 왜 이 전쟁을 선포하냐면은
누르하치 입장에서는요, 요동을 어떻게든 차지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명을 몰아내야 되죠. 전쟁의 명분을 7가지 원안으로 제시를 했는데 그 원안은 그래요. 명의 장군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다. 물론 이거 다 깽값 치르고 끝난 얘기인데 그걸 끄집어낸 거예요. 케케몽 원안을. 그거 말고도 명이 우리 여진족이 통합된 걸 계속 방해했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봉쇄했다. 따라서 명은 우리 뭐예요? 이제 북한 애들이 맨날 쓰는 말처럼 우리 후금의 최고 존엄을 손상시켰다. 이러한 명분을 가지고서 대명전쟁을 선포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군사적 요충지인 무수는 점령이에요. 그러자 명이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서 당시 이제 요동의 경략사였던 양호하고 왕가수, 그 부하였던 왕가수가 조선에 요청을 합니다. 지금 후금이 계속해서 밀고 내려오고 있는데 이거 빨리 막아야 되지 않겠냐. 옛날에 임진왜란 때 우리가 도와줬으니까 당신도 우리 좀 도와달라 하면서 조선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당시 양호는요, 임진왜란 당시 정유재란 당시에 경리로서 조선에 참전했던 사람이에요. 울산선 전투를 인솔을 했던 사람이죠. 자, 그러자 광해군의 답변이 뭐였냐? 광해군의 답변은 그거였습니다. 지금은 곤란하다. 잠시만 기다려달라. 파병 거부를 해요. 왜? 광해군이 이런 논리를 제시를 해요. 이거는 양호의 개인적인 요청이지 명황제의 공식적인 요청이 아니다. 아니 뭐 그래도 명색이 급이 있는데 내가 왕인데 뭐 경량 요청에 내가 따라야 되냐? 이런 식으로 거부를 해요. 사실 저는 이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요거는 잘했습니다. 그래도 급이 있지. 뭐 왕이 어떻게 그냥 경량이 말하는 대로 왔다리 갔다리 할 수는 없겠죠. 자, 요걸로 이제 미루긴 했는데 문제는 미뤘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황제의 요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다가 5월달이 되자 후금이 더 공세를 몰아붙여서 범하, 3차 등 17개소를 또 점령을 해요. 그러면서 후금이 조선에 사신을 보내서 뭐라고 하냐? 야, 이건 명과 우리 사이의 문제니까 조선은 끼어들지 마라. 너는 상관없는 얘기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립을 지킬 것은 요구를 받죠. 자, 그러다 6월달에 드디어 올 것이 옵니다. 명황제가 칙서를 보내버려요. 자, 광해군 명분이 뭐였어요? 이거는 양호의 개인적인 요청이지 명황제의 요청이 아니었다. 자, 그런데 칙서가 왔습니다. 어떻게 되죠?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즉, 광해군이 사실상 이 상황을 보면요, 명이 요청을 했을 때 조선이 애초에 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냐 하면은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 결국 파병을 결정을 하게 됐는데 이 사이에 후금이 계속해서 공세를 합니다. 그러면서 청하가 함락돼요. 청하가 뭐였어요? 제가 바로 좀 전에 설명했었죠. 요동 변장에 설치되어 있는 가장 중심 도시라고 했어요. 청하가 함락됐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은 앞으로 조선과 명이 지나다니는 사신이 왕래하는 그 육상 교통로가 끊길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사이에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지사 심돈이 뭐라고 해요? 군공공사 그만하시고 제발 국가 방비하십시오 했더니 광해군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네 말은 알았어. 근데 나는 그래도 군공공사 할 거야 라고 말했던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도대체 광해군의 외교가 봤을 때 뭐에 영향을 받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광해군은 안쪽으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내치에 있어서 궁궐공사가 가장 중요했다는 거예요. 궁궐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아까 설명됐다시피 국가 예산이 많이 소모가 되고 국방 예산이 10배를 갖다 막 쏟아부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군사력이 허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군사력이 허약해지니까 파병하기가 싫겠죠. 당연히. 자기는 궁궐공사에 신경 쓰고 싶은데. 자, 근데 어쨌거나 결국에는 파병을 결정을 하게 됐는데 1619년 2월에 조명 연합군이 후금의 수도 홍경노성을 향해 네 갈래로 진격을 하게 돼요. 자, 그 진격 과정을 보면요. 뭐 오늘은 이제 전쟁사는 시간이 아니니까 요거는 간략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총 4개의 군대로 나눠서 진격을 하게 됐는데 조선군은 2개로 나뉩니다. 먼저 이제 500명, 정예포소 500명을 따로 떼가지고 두성군에게 포함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조선의 본진인 약 1만 3천 명은 유정군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서로 진격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4갈래로 진격을 하게 됐는데 후금의 전략은 뭐였냐? 후금은 기마병이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기마병이 기동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각계격파하는 거예요. 4갈래의 군대가 오는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차를 이용해서 하나씩 먼저 격파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격파되고 여기 격파되고 여기 격파되고 마지막에 뭐만 남냐면 얘만 남아요. 이 상황에서 유정군이 결국 후금군의 공격을 받아서 전멸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만 남았어요? 뒤따라오던 조선군만 남게 됩니다. 자, 그때 당시 상황을 잠깐 볼게요. 우리나라 좌영의 장수 김응하가 뒤를 이어 전진하여 들판에 포진하고
말을 막는 나무를 설치하였으나 군사는 겨우 수천에 불과했습니다. 적이 승세를 타고 육박해 오자 응하는 화포로 일제히 쏘도록 명했는데 적의 기병 중에 탄환에 맞아 죽은 자가 매우 많았습니다. 재차 진격하였다가 재차 후퇴하는 순간에 갑자기 서북풍이 거세게 불어닥쳐 먼지와 모래로 천지가 캄캄해졌고 화약이 날아고 불이 꺼져서 화포를 쏠 수 없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적이 철기로 짓밟아대는 바람에 좌영의 군대가 마침내 패하여 거의 다 죽고 말았습니다. 자, 좌영 전멸됐어요. 당시 조선군이 좌영, 우영, 중영 세 손을 나눴는데 3분의 1이 전멸당한 거예요. 우영의 군대는 미처 진을 치기도 전에 모두 섬멸되었고, 자, 3분의 2가 날아갔습니다. 남은 건 뭐예요? 이제 중영 하나 남았어요. 강원입하고 중영 하나가 남았는데 중영 병졸들은 이틀 동안이나 먹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보급도 제대로 안 된 상태였어요. 적이 무리를 다 동원하여 일제히 포위해오자 병졸들은 필시 죽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분기하여 싸우려 하였는데 적이 우리나라의 오랑캐말 역관이 하서국은 불러 강화를 하고 무장을 풀자는 뜻으로 말하였습니다. 자, 요걸 놓고서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서인 정권에서는 광해군이 강호림한테 밀지를 내려가지고 의도적으로 투항한 게 아니냐. 그래서 반정 명분을 제시를 했어요. 물론 이거는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밀지를 내렸냐 안 내렸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상황 자체가 지금 항복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애초에 주력군이었던 중국군은 다 전멸당했어요. 그럼 조선군만 남았는데 조선군도 좌영과 우영이 전멸당하고 만주 한복판에서 산속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후금군에 둘러싸여서. 아니 그러면 항복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상황에서. 살려면 방법이 항복밖에 없겠죠. 그럼 이거는 뭐 이제 밀지 여부를 떠나서 시세상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 우리가 국사 책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강홍립이 후금군의 투항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최소화했다. 이런 서술 많이 쓰죠. 근데 이게 그랬냐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좌우영 군대가 전멸을 당했는데 도대체 몇 명이 죽은 거예요? 이렇게 많은 군사가 죽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실용적인 외교가 될 수 있습니까? 자, 한번 상황을 볼까요? 나중에 강홍림이 편지를 보내요. 뭐라고 하냐면은 호차가 국경에 와서 노추는 누르하치를 말하는 겁니다. 누르하치의 서신을 바쳤는데 포로로 잡혔던 종사, 정응정 등이 함께왔다. 강홍립 등이 직명을 써서 장기를 올렸는데 그 대략에 신이 배동관령에 도착하여 먼저 호역 하소국을 보내서 노에게 밀통하기를, 자, 밀통이란 말이 나왔죠. 비록 명나라에게 제총을 당하여 여기까지 오기는 하였으나 항상 진지의 후면에 있어서 접전하지 않을 계획이었다고 하였기 때문에 전투에 패한 후에도 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파병군 사령관이 왕한테 장기를 보냈는데 거기에 밀통하기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면 이게 파병군 사령관이 독단적으로 한 거일까요? 사실 어느 정도 교감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그 교감 내용을 떠나서 광홍림은 뭐라고 했냐면 전투에 패한 후에도 서로 잘 지내고 있대요. 만약 화친이 속히 이루어진다면 저희들은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잘 지내는지 잘 못 지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려실기술의 일기에서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물론 이건 실록에도 나오는 말인데 오랑캐 추장이 우리 군사를 사장에 모아놓고 손바닥이 거칠고 고운 것으로 양반과 상인은 장사한 사람이 아니라 평민을 얘기합니다. 상인을 구별하여 성 안팎에 나누어 두었는데 오랑캐가 양반 중에 보찜 속에서 감추어 두었던 목 자른 머리 3개를 찾아내었고, 즉 여진족의 머리죠. 또 그 주인의 딸을 죽이고 도망간 자, 오랑캐 계집을 강간하다 발견된 자도 있어 추장이 양반 무리 400~500명을 모두 죽게 하였다. 자, 쉽게 말해서 뭐냐면 포로들을 분류를 한 겁니다. 양반과 쌍놈은 구분을 했어요. 왜? 쌍놈들은 뭐 특별하게 그냥 이념이나 그런 게 없지만 양반들은 뭐예요? 친명 배금 의식이 있을 것으로 간주를 하고 분류를 해놓고 잘 감시를 했다가 건수를 잡아서 결국엔 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투항한 병사들 중에서 이렇게 죽임을 당한 병사도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채찰부사 장만이 치기하기를 포로가 되었다 도망쳐 돌아온 사람이 각도로 포함하면 1,400여 명인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포로 돼가지고 결국 돌아온 사람들은 뭐냐면은 개별적으로 탈출해서 도망온 사람들이에요. 물론 나중에 이제 종사관 이민환을 비롯해서 그래서 송환된 사람도 있긴 있지만 개별적으로 도망온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에 앞서 강홍립을 따라 압록강을 건너간 정예병사가 13,000여 명이었는데 투항 후 장사는 거의 모두 죽임을 당하고 군졸은 모두 농민에게 무더기로 나누어 주어 지키게 하였으므로 계속 도망쳐 돌아왔다. 즉 무슨 말이에요? 13,000명이 파병을 해가지고 전투에서 이미 좌영과 우영이 전멸됐으니까 3분의 2가 사라진 거예요. 나머지 3분의 1도
이렇게 학살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사실상 노예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돌아온 사람은 결국 극소수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1만 3천 명이 파병을 가서 1만 명이 죽었어요. 이걸 어떻게 실용 외교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럼 광해군은요, 사실 이렇게 있어야 돼요. 안 보낼 거면 끝까지 보내지를 말던가 곤조를 부려가지고, 그게 아니면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은 준비를 제대로 하고 가던가 둘 중 하나밖에 방법이 없었던 것인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냐고 봤을 때 앞서 얘기했다시피 광해군은 궁궐공사에 과도하게 집착을 했었고, 거기에 예산을 많이 쏟아붓다 보니까 당연히 국방비는 삭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나왔죠. 며칠 동안 굶었다고요. 왜 그랬냐면은 군량 운반이 안 됐어요. 군량 운반이 왜 안 됐겠습니까? 당연히 궁궐공사한테 써야 되니까. 군량 운반도 제대로 안 되고 차질을 빚는 겁니다. 그래서 강홍익 부대가 어떻게 되냐면은 며칠 동안 쫄쫄 굶다가 결국 여진족 마을을 약탈을 해서 땅속에 파묻은 곡식을 먹으면서 연명을 합니다. 그러다 해도 안 되니까 중국군한테 빌려가지고 연명을 해요. 이런 상황이 처해지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걸 실용 외교라고 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광해군의 외교 방침은요, 알고 보면 이 토목공사로 인해서 국가 재정이 후달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지게 되다 보니까 후군과 명에 끌려가는 그런 눈치 보기 외교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당시에 광해군의 이러한 상황을 놓고 보면요, 아까도 얘기했었죠. 강홍리 부대가 패배를 했을 때 양사가 합계해서 광해군한테 궁궐공사 제발 그만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광해군은 끝까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너네 양사가 국방에 대한 안건이나 건의할 것이지 니들이 이거 가지고 협박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광해군이 계속해서 무리하게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왕권 강화를 진행하다 보니까 결국 반발을 사게 되고, 나중에 광해군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가졌던 능양군 인조가 인조 반정을 일으키면서 광해군은 왕에서 축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인조를 비롯한 서인 정권이 주도를 하게 되는데, 요것 때문에 이런 논지를 얘기하신 분들 계십니다. 자, 이런 얘기한 분들 계세요. 제가 지금까지 제시했던 사료, 광해군 일기는 왜곡된 사료다. 즉 서인들, 집권 이후에 서인들이 쓴 사료이기 때문에 이 광해군 일기는 믿을 게 못 된다. 그거 왜곡되지 않았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근데 이 얘기를 좀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먼저 실록의 편찬 방식을 알아야 되는데, 실록이란 건 이렇게 편찬하는 거예요. 일단 왕이 죽으면요, 그 시대에 있었던 모든 이제 공문선이, 장계인이, 그다음 사관들이 기록한 사촌이 이걸 다 모아가지고 만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초초본입니다. 이 초초본을 추리는데 통상 10분의 1로 추려요. 추려서 뭘로 넘기냐면은 이제 중초본이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이 중초본에서 다시 또 뺄 거 빼고, 뭐 수정할 거 수정할 거, 보완할 거 보완해가지고 만든 게 뭐냐면은 정초본입니다. 자, 근데 광해군 일기는요, 특이하게 중초본과 정초본이 다 남아 있어요. 이걸 만든 다음에 원래는 정초본이 완성되면 여기는 싹 다 없애게 돼 있어요. 정초본만 남기고 정초본을 우리가 실록이라고 부르는 건데, 왜 이렇게 싹 다 없애냐면은 요즘이야 과학기술이 발달했으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있어가지고 용량 축적이 굉장히 많이 가능하죠. 근데 이 시대에는 그렇게 계속해서 문서를 쌓아둘 수가 없어요. 그거 쌓아둘 창고도 만들어야 되고 관리할 사람도 필요하고 또 활자 찍으려면 돈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불필요한 문서들은 싹 다 세절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광해군 일기는 독특하게도 중초본과 정초본이 같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초본에서 정초본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광해군에 대해서 유리한 내용이 빠지고 불리한 내용이 들어가면서 왜곡이 일어났다고 주장을 하는 그런 일각의 견해가 있습니다. 진짜인지 아니면 보도록 할게요. 자, 광해군을 옹호하고 재평가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쓴 사료가 바로 이겁니다. 중국의 일의 형세가 참으로 급급하기만 하다. 이런 때에 안으로 스스로 강화하면서 밖으로 견제하는 계책을 써서 한결같이 고려해서 했던 것과 같이 한다면 거의 나라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의 인심을 살펴보면 안으로 힘을 쓰지 않고 밖으로 큰 소리 치는 것만 일삼고 있다. 즉 광해군의 내치와 중도실용 외교를 갖다가 띄워줄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사료가 이거예요. 광해군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당시 서인 정권에서 방해를 해서 못한 거 아니냐 하면서 이 사료를 많이 인용을 하는데, 광해군한테 유리한 사료예요. 기미야 자강 이런 말이 들어간 건데, 그럼 정초본을 볼게요.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정초본에. 자, 보시면요, 광해군한테 유리한 자료였는데
정초본에 가서 그대로 남아있는 것들이 상당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요걸 볼게요. 자, 강옥립 등의 편지를 받아보는 것이 무엇이 구애가 되는 것이겠는가? 이것이 과연 적과 화친하자는 뜻이겠는가? 무슨 말이냐면은 서인들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하 강옥립 시켜가지고 화친하라고 한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전하 자꾸 후금하고 화친하려고 하시죠. 하자 광해군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다 하면서 자기를 변호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정초본 가면서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걸 두고서 이제 왜곡이라는 얘기가 좀 많이 있어요. 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서인들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긴 한데 근본적으로 실록이란 게 뭐냐면은 초초에서 중초로 넘어갈 때 10분의 1 축약되고 중초에서 정초로 넘어갈 때 또 내용을 다시 정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서인들이요 진짜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왜곡을 하려고 했다면은 그러면 중초본에 있는 거 내용을 다 빼야죠. 여기 유리한 내용을 다 빼고 정초본은 오로지 광해군에 대해서 나쁜 내용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리한 내용이 상당수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근본적인 오류가 어디에 있냐면요. 중초본, 정초본 모두 누가 만든 거냐면은 서인 혼자만 만든 것도 아니에요. 남인이 같이 만들었어요. 자, 따라서 이렇게 말하는 거는 납득할 수 있습니다. 초초본에서 중초본으로 넘어갈 때 이 과정에서 서인들이 농간을 부려서 왜곡을 했다라고 하면 좀 이해는 되지만 중초본에서 정초본으로 가는 과정에서 왜곡이 일어났다는 것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서인이 여기서부터 제작을 했는데 만약에 진짜 왜곡할 작정이었다면은 초초본부터 넘어갈 때 싹 다 뺐어야죠. 즉 유리한 내용이 중초본부터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유리한 내용이 중초본에 상당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정초본으로 넘어갈 때 상당수 같이 따라서 넘어갑니다. 그럼 이거를 역사 왜곡으로 볼 수 있냐는 겁니다. 이건 왜곡으로 본다기보다는 좀 정확히 말하면은 원래 실록 편찬 방법이 이렇게 하는 거고 오히려 중초본과 정초본이 남아있기 때문에 광해군이 독특하게도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게 빠지고 어떤 게 추가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는 거지 이거를 왜곡된 사료라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실록에 대한 얘기는 이렇고요. 그럼 이쯤 돼서 한번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광해군은 이때 당시에 폭군으로 규정됐었고 그 시대에 살았던 학자들조차도 폭군으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 단종 알고 계시죠? 단종 억울하게 쫓겨났잖아요. 왕위에서. 근데 단종을 처음부터 단종이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단종을 노산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 단종을 왕위로 복위시켰던 복권 작업이 이루어졌던 게 언제냐면 숙종 때예요. 숙종 때 신하들이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단종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한 것 같은데 복권시켜 줍시다 해가지고 복권된 게 그때입니다. 사육신도 그때 명예회복이 되고요. 김종선은 영조 때 명예회복이 되고 정도전은 고종 때 회복이 됩니다. 이걸 보면요. 억울한 사람들은 진짜 나중에 회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광해군은 끝까지 회복이 안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흔히 이제 소위 말해서 실학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저는 뭐 실학이라는 표현을 좋아하진 않지만 실학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조차도 뭐 정약용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조차도 광해군은 폭군을 규정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광해군은 제일 처음으로 명군으로 규정을 하면서 띄워졌던 사람이 누구였냐라고 봤을 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나바 이와키치예요. 즉 일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 이 사람의 양력을 보면은 1908년에서 1914년 만천을 조사실에서 만주사를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1915년에서 1922년 육군 참모본부 육군대학에서 동양사 강의를 했습니다. 요게 중요한데 1922년에서 37년까지 조선사 편수회 간사 활동을 해요. 조선사 편수회가 뭐냐면은 일제가 조선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조선의 역사를 편수를 합니다. 그 편수의 간사로 있었던 대표적인 식민학자였다는 거예요. 그 식민학자였던 이나바 이와키치가 쓴 저술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광해군 시대의 만성관계, 즉 조선과 만주족의 관계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핵심 주장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명예의 원병 요청을 거부하고 후금과 화친하려고 했던 광해군의 외교는 현실적이고 백성들에게 은혜로운 정책이었대요. 자, 왜 이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가 역사 공부할 때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역사를 공부할 때 그 역사를 쓴 역사가를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식민사학자예요. 이 사람의 일생일대의 목표는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을 합리화시킬까? 그걸 연구하는 겁니다. 그럼 요 말을 왜 했냐? 이나바는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당시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이 여전히 무시했어요. 자기들 지배당하는 입장인데도 맨날 쪽발이 하면서. 그런데 이나바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 조선인들 니들이 왜 망한 줄 알아?
니들은 발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우리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얼마나 발전했니? 근데 너네 그거 인정 안 하고 뭐라고 하는 거야? 계속 우리 무시하지 마. 니네가 그러니까 발전 못 하는 거야. 한번 역사로 볼까? 광해군 때 보자. 니네 조선인들이, 조선징들이 만주족 무시했던 후금한테 결국 너네 어떻게 됐어? 당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누구를 본받아야 돼? 광해군을 본받아야 돼. 광해군이 중립 외교를 실행했기 때문에 그때만큼 평화가 유지됐던 거야. 얼마나 유능한 군주야. 근데 이런 유능한 군주인 광해군을 너네가 쫓아냈으니까 너네는 망이 더 싼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시 반복하면 안 되겠지. 이제 누구한테 힘을 합쳐야 돼? 우리 일본이랑 힘을 합쳐야 돼. 요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이나바의 기본적인 기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앞서 사료를 볼게요. 뭐 좋아요. 후금하고 화친하려고 했던 건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광해군의 외교가 현실적이었나요? 1만 3천 명이 파병을 해가지고 1만 명이 죽었습니다. 3천 명도 포로 생활하거나 가까스로 탈출해서 돌아온 사람이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광해군이 했던 건 뭐였어요? 궁궐공사입니다. 그렇게 궁궐공사하면서 백성들 쥐어짜내고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는데 이게 은혜로운 정책이 될 수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자, 광해군의 폐인 명분입니다. 당시 서인 정권에서 제시했던 명분인데 이걸 두고서 서인 정권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내걸었던 말 그대로 명목상의 이야기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한번 볼게요. 폐모살찌와 여러 차례 옥사. 사실이에요. 이거는. 더군다나 어머니를 건드린 거 이거 광해군이 연산군하고 더불어서 유일하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민가철과 10년간의 토목공사. 이거 상태가 굉장히 심각했다고 그랬어요. 자, 선왕조의 구신 숙청. 이때 옥사를 일으키면서 이름만 대도 알 법한 사람들, 뭐 유영경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항복, 이덕형, 이원익, 능력과 인품이 검증된 선왕의 구신들을 여러 명 숙청을 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대북쓰레기 독주, 정인홍, 이이첨. 이 사람들 특히 이이첨은 막장으로 치달아요. 나중에 가면은. 얼마나 와이로를 받아 처먹고 슈킹 까는지 진짜 막장으로 가게 되고요. 각종 관직 매매와 뇌물수수 혐의, 조도사를 파견해서 쥐어짜기도 하고 또 공명첩을 계속해서 팔아가지고 매간매직을 했다고 했죠. 그 돈 가지고 뭐 했어요? 토목공사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사력이 약해지죠. 국방력이 약해지니까 후금과 화친하려고 하면서 명예에 대한 뭐 배신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시 사대부대 기준을 봤을 때. 자, 그러면서 강옥립 투항 사건이라든지 파병을 의도적으로 거부한다든지 이러한 행태를 보이게 되는데 요거를 연계해서 보면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광해군은 태생적으로 왕권이 불안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권을 강화시키고 싶은 욕구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인정할 수 있어요.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방향 설정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정조처럼 특정 몇 명만 이제 견제를 하고 웬만하면 포용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연산군처럼 싸그리 다 제거해버리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했을 때 광해군은 안타깝게도 연산군처럼 싸그리 제거하는 방향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정치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서 뭘 한 거예요? 전시행정인 토목공사를 강행을 한 겁니다. 토목공사를 하다 보니까 재정이 취약해지다 보니까 외교에 있어서도 결국 눈치 보기로 흐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광해군의 총체적인 실책입니다. 이게 진짜 명목상인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자, 당시 사관의 평가가 이래요. 인조반정이 일어났을 때 광해군이 결국엔 붙잡혀서 오자 도성의 남녀들이 왕이 가는 것을 보고 모두 담장과 지붕에 올라가 바라보았고 어떤 사람은 욕하기를 돈 애비야 거두어들인 금은은 어느 곳에 두고 이 길을 가는가 하니 왕이 머리를 숙이고 눈물만 흘렸다. 당시 백성들의 평가가 이랬다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요. 광해군을 호송했던 병사들이 광해군을 그렇게 무시해요. 그리고 광해군이 나중에 귀양 갔을 때 계집종을 하나 붙여주는데 그 계집종도 광해군을 그렇게 무시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광해군을 그렇게 무시했을까요? 광해군이 만약에 정말로 명군이었는데 이 사람이 억울하게 끌려 내려온 거면은 그 사람들이 과연 광해군을 무시했을까요? 당시 민심이 반영됐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자, 이렇게 해서 약 1시간 동안 광해군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봤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국사책에서 배웠던 내용 혹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각색된 부분들을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식이 너무 강해서 제가 한 말을 믿고 싶지 않은 분들 계실 것이고 너무 이게 충격적이어서 거부 반응을 보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사료를 중심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 광해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요. 저는 이렇게 광해군을 생각해요. 광해군이 일단 유능하고 똑똑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광해군이 모든 걸 다 잘못했냐 했을 때 또 그건 아니다. 나름 또 광해군이 잘한 것도 있긴 있었다. 자, 그러나 광해군은 뭐였냐면요. 근본적으로 왕권 강화에 너무 집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왕권광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계속해서 무리수를 낳게 되고 그 무리수가 정치적 실책으로 연결이 되면서 광해군이 폐위가 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해군을요, 고려시대 충의왕이나 혹은 조선의 연산군 같은 폭군으로 규정하기엔 좀 무리는 있어요. 그 정도로 포악한 인물은 또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억울하게 쫓겨나온 명군이었다고 보기에는 역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저는 광해군을 유능한 독재자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광해군에 대한 특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이 내용에 대한 판단은 또 알아서도 하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